네, 매주 월요일에 뵙는 분입니다. 박성민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한 주 잘 보내셨고요. 예. 자, 오늘은 검찰, 법무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전부터 짧게 여쭙고 좀 가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사가 이제 화제가 됐는데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24번 나온다. 이래갖고 이제 화제가 됐는데 취임사 어떻게 읽으셨어요, 대표님은? 글쎄, 그 헌법 1조 인용하셨던데. 민주공화국이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정치인들이 주로 비장한 각오를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두 가지가 읽혔어요. 헌법 1조를 인용하는 분들은 이 국민,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원한다. 그렇죠. 예,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미래가 더 계획이 있을 때 네. 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획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받은 느낌은 예. 저희 주관적 느낌입니다만 네네. 검찰총장이 이 표현을 썼을 때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받은 느낌은 검찰총장 이후까지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잠깐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그거는 이제 어떤 총장 이후에 어떤 정치 내지 큰 꿈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정치적으로나 누가 이 권력기관이든 정치이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네.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네.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네. 아주 당연한 말 같지만 그 심리적인 그 기조를 제가 읽어보면 그런 게 좀 읽혀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게 읽힌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국민을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헌법 1조도 얘기를 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국민의 그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고 하려면 권력의 그 굴종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거다. 그건 대통령이 당부도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그랬지만 네. 집권층의 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 몇 년간 사실 우리나라 검사 중에 가장 뜨거웠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검찰의 바로미터가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느냐 안 대느냐.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취임사만 놓고 봤을 때, 네. 그 전 두 가지가 읽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야당 사람들은 윤석열이 이 집권층하고 상당히 밀착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딱 받은 느낌은 이분이 예, 국민의 편에 서서 뭔가를 지금 이 집권층의 부담스러운 그런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느꼈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검찰총장 이후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이제 가졌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 지금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조국 이제 전이죠. 전 수석. 예. 호흡이 잘 맞을까 아니면 약간 긴장 관계가 형성될까? 그때 전 긴장 관계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 하나만 질문만 좀 드리고 바로 그 부분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국민을 강조한 대목에 이어서 공정 경쟁을 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것도 네.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취임사만 나온 게 아니라 대검에서 취임사의 설명서까지 보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밀턴 프리드만과 미제스 그 아주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취임사가 아니라 이게 무슨 자유주의 선언문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읽어보면 공정거래위원장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근데 공정거래라고 하는 거는 공정 경쟁 질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에서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 수사를 하겠다. 그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 대한 수사, 대기업 쪽에서는 이건 우리를 겨냥한 얘기다 이거. 예, 저 정치권에서는 또 이거 우리를 겨냥한 거다. 그리고 이제 사실 둘 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특정 세력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이런 편도 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런 문제는 하여튼 특별한 자기의 사상까지 얘기하면서 보통의 취임사는 아니고 그렇죠. 보통의 대검의 설명도 아닌 아주 이례적인 이례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아주 독특한 취임사였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박성민 대표와 함께하는 정치인사이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유튜브 공간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윤석열 조국 조합 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조국 전 수석이 법무장관이 될 거다라는 전제 이제 깔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뭐 그건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죠. 근데 삐걱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아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동기들 윗기수들은 대체적으로 다 나간 건 아닙니다만 많이 대체로 다 나갔을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는 뭐 나이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뭐 압도적으로 위일 거 아닙니까? 그건 되게 그냥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우리가 보면 다 뭐 상당한 지위가 있는 거지만 사석에서는 뭐 사실 형님 동생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지난번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이 뭐 마이크 켜 있을 때 뭐 내가 대진이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런 관계니까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 뭐 직언을 하거나 뭐 충고하거나 이렇게 뭐 반대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그 별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 그 검찰은 그러면 윤석열이 강력하게 이제 장악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조국 수석도 뭐 나이로 보거나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이 검찰총장이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현장 경험이 좀 없잖아요, 조국 수석이. 네. 검사를 하거나 뭐 사법고시 붙어서 뭐 그거 한 분이 아니니까 학자 출신이고. 학자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쨌든 지금 국민이라는 말을 뭐 지금 24번이나 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정부가 탄생한 배경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도 국민이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쓰면서 헌법 1조를 쓰면서 집권했거든요. 조국 수석의 퇴임의 변을 보면 촛불 명예혁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상대가 강한 이제 그 명분을 가지고 사실 이제 검찰이 그 집권층에도 그 칼을 들이댔을 때 조국 수석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조국 수석이나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야망들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 야망인지 아니면 떠밀려서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그런 경우는 강대강인데 이런 경우는 호흡이 잘 맞기보다는 충돌할 가능성이 전 좀 있어 보입니다. 잠깐만 그 말씀은 지금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떤 시기든 뭔가 이렇게 상당한 긴장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에 이제 그 검찰의 칼이 그러니까 겨눠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장을 주고 난 다음 간담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응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고 또 이 정부에서 말이 그런 거지 뜻이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아무튼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재미난 포인트는 박성민 대표께서는 윤석열 총장이 총장 이후까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저의 뭐 완전히 주관적인 새로운 평가인데 해석입니다. 제가 취임사를 읽으면서 받은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뭐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고 조국 수석도 사실은 지금 계속 안 한다라도 계속 정치권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떠밀렸든지 아니면 개인의 야망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충돌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국 윤석열 조합을 넘어서서 이제 조국 그냥 그 장관 예정자 그냥 예정자라고 합시다. 조국 장관 만약에 조국 전 수석이 법무장관이 됐을 때 법무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역시 그거는 바로미터는 사법개혁을 완수하느냐 못하느냐 제도개혁을 이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를 다 하고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현 정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던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그 법무부 장관 한 다음에 일부에서 뭐 총선까지 그냥 짧게 하고 나온다고 전망하는 분도 있던데. 박지원 의원이 그랬죠. 예. 저는 뭐 지금 가서 뭐 몇 개월 장관하고 총선 나가는 거는 좀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어느 정권이든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차기 대권 주자를 갖고 있지 못한 정치 세력은 다 몰락했어요. 레임덕이 금방 빠집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이렇게 그 말년에 가서 권력이 쫙 힘이 빠지는 거는 네.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른바 후계자 개념입니까? 예, 같은 당에 있다고 해서 다 뭐 저 후계자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차별화하기도 하죠.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친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마땅한 후보가 없어요.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있지만 지금 뭐 재판 중이고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럼 나머지 지금 후보군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친문 입장에서 보면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차기 권력을 그 친문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려면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야지 뭐 적어도 레임덕도 맞고 그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이 원했는지 어떤지 몰라지만 조국석은 그 자꾸만 몸짓을 키워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 지금 우리가 지금 간다는 걸 전자에서 얘기하지만 가면 또 간 뒤에 또 뭐 더 큰 어떤 자리 그런 걸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의 목표는 어쨌든 친문의 대권 주자가 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네. 이 점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의 관계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석의 관계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수석을 예. 저 사람 정치할 사람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정치하지 않기를 바랬기도 했을 거고 네.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수석을 비서실장도 했습니다만 보호를 해준 측면이 좀 있어요. 예,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냥 논외로 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나 때문에 저기 지금 끌려와 있는 거지 이 사람 정치할 사람 아니다.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썼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줬다.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상처를 안 받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석을 계속 정치 한복판으로 밀어넣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조국석이 과연 진짜 문재인 조국이 두 분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른 길이다. 사실 오히려 그럴 거였으면 아니 조국석은 정말 정치 생각이 없는데 이분이 대학 교수하셔야 되는 분인데 네.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네. 되는데 아주 정반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들어가거든요. 조국석도 굉장히 그 페이스북을 많이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이분법적 편가르기 하고 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권을 창출하는데 두 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얘기를 나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조국 전 수석이 수석 시절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견제당하고 내지 공격당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돌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치인으로 만약에 간다면 정치인으로서 요구되는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론에 대한 맷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키워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은 그러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닌데 네. 그 위기를 자꾸만 이제 양산하는데 지금 정치라는 게 그런 것이 거의 레드라인 이런 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레드라인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금기사. 그러니까 저 정도면 이건 민정수석으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네. 얘기할 만한 것도 거의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조국석 개인이 뭐 맷집이 있거나 위기 관리 잘한다기보다는 네. 정치 문화가 하나 그렇게 된 측면이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야당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보수가 주류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공격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네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해보니까 이게 뭐 별로 이렇게 그 지리멸렬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점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국 전 수석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 분석 이건 1탄 정도로 가름을 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